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네요. 어, 사실 뭐 10분이 함께 하는 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 바쁜 세상에 1시간, 2시간씩 귀를 내어 주시겠어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음, 오늘 제가 이제 놀란 것이 뭐냐면, 이 다시 쓰는 사회계약. 이 제목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대인데, 결국은 이 19세기 말 20세기에 썼던 사회계약을 전 지구적으로 또 한 단일 국가적으로도 다시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민주주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게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주권자는 사실 선거밖에 하는 게 없죠. 그 선거라는 거는 사람을 뽑아서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선거만 하는 거죠. 그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한테 위임 정결권을 준 거죠. 그래서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든 그 법에 따른 집행인지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아무튼 일반 주권자들은 관여하지 않고 그 대표자들이 전결을 하는 그 방식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뭐 대단히 취약성을 많이 드러내갔고요. 뭐 많은 나라에서 다 같은 현상들을 겪었죠. 어, 정치 부패, 그 다음에 정치 교착 상태, 일만 안 하고 싸움질만 한다서부터, 그러니까 비효율, 비효과성, 비민주성, 이건 특히 이제 돈 많은 사람의 지배다. 이런 근권주의라는 비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엘리트주의다. 어, 경쟁에서 성공한 1% 엘리트들이 대표자가 돼서 일반 시민들의 뜻과는, 또는 열망 또는 필요와는 상관없이 지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뭐 이런 비난들을 당연히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한 정도로 정치 소외를 당하고 있고 무기력을 경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지금 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선거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선거밖에 안 하니까 주권자는. 그리고 선거를 매개 하는 게 정당이죠. 우리가 선거할 때 그나마 정당이 없어 봐요. 그럼 줄투표하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 보고 투표하지 후보 보고 투표하지 않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쯤 되면 후보가 좀 중요할까요? 그러나 뭐 또 지자체장도 후보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의회만 되더라도 저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투표한 거니까요. 결국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질을 규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선거제도 같은 거를, 그 선거제도를 말하지 않고는 사실 민주주의의 실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제도를 말하지 않고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거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소선거구제 하잖아요. 한 명만 뽑는 거고 단순 다수제죠. 그러니까 한 편만 더 얻어도 대표자가 되는데 그 문제점들 다 아실 거예요. 사표가 너무 많다든가 전혀 정당 지지율과 의석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은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양당제를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결과하고 양당제는 서로 특히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서로 엄청난 정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집권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거의 뭐 입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냐, 비례대표제냐, 또는 정당제도, 양당제냐, 또는 다당제냐, 이런 것의 내용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질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시장 규제 정도라든가 또는 경제 민주화 수준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민주주의도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하는데 그 핵심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또 의회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대통령제냐 내각 책임제냐 또는 다른 뭐 이원 집정부제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실질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는 거는 현실 정치나 현실 국가에서는 좀 맞지 않죠. 그냥 단순히 자본주의다, 단순히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전혀 갖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이게 민주주의 쇄신을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진짜 그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되겠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돼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주제죠. 과연 직접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는 뭐 주민참여예산제니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직접민주주의도 참여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또 수기민주주의도 참여민주주의의 다른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시민 참여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을 놓고도 굉장히 인상이 다를 거요. 어떤 분들은 직접민주주의 그러면 금세 중우정치니 뭐 우민정치니 포퓰리즘이니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하면 뭘 떠올리세요? 되게 광장 집회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특히 광장에서의 직결심판, 박수와 환호로 그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즉시 결정하는 또는 즉시 처분하는 또는 즉시 재판하는 이런 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폭민정치다, 우민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포퓰리즘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말이에요. 실제 직접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수기 학습 과정을 내장하고 있어요. 21세기 또는 20세기에 도입된 직접민주주의는 이미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틀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선거와 정당 또는 상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폭민주의 중우정치적 요소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도 많지는 않은데요. 그 나라들에서도 직접민주주의의 과잉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과소가 문제됩니다. 법제도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보장이 되는데 실질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직접민주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안 결정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다 사안 결정은 그것이 입법 사안이든 행정 집행 사안이든 사법 사안이든 예외 없이 다 누군가에게 정결 위임권을 준 거 아니에요. 위임 정결권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는 일반 시민들 중에 일반 시민으로 볼 수 있는 게 추첨으로 어떤 대표자를 뽑게 되면은 약간 일반 시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트의 대표자나 부자의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잘난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입법
입법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국민이 직접 헌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건 전시나 내란이나 이런 때가 아닌 이상은 헌법 개정이겠죠. 헌법 제정은 이제 혁명기라든가 내전이 끝났다든가 전쟁이 끝났을 때나 헌법 제정권이 발동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헌법 제정권이라는 건 헌법 개정권이겠죠. 그리고 국민이 개헌 발안권을 갖는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개헌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발의권은 국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이죠.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과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죠. 정부가 아니라. 그리고 개헌을 결정할 권리는 국회의 제적 3분의 2. 그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연후에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yes, no만 표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권리로는, 주권자의 권리로는 이제 그런 선거권 말고 또 피선거권 약간 있는 거 말고는 국민의 개헌 발의권이에요. 사실은 3공화국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2년이죠. 72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3공화국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72년까지 100만 명이었던가? 50만 명. 국민 50만 명만 서명을 모으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 권한은 단 한 번도 행사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서는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주권자의 권리가 복원되질 않고 있어요. 심지어 2018년 3월 26일 날 문재인 헌법안이 촛불혁명의 제도적 그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헌법안에조차도 국민의 개헌 발의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헌 운동을 했던 시민사회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70점은 줬을 텐데 이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기 때문에 60점밖에 줄 수 없다라고 다들 그랬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의 개헌 발의권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입법, 그러니까 법률안 발안권입니다. 지금 법률안 발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발안할 수 있어요. 자, 국회의원 10인이면 300명 정원이니까 30분의 1, 3.3%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10명은 그럼 어느 정도냐? 국회의원 투표율이 한 60% 정도로 보면 3.3% 곱하기 0.6 하면 한 2%.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의 한 2% 정도 오면 발안권을 줘도 되겠다. 2%도 좀 많을 수 있어요. 한 1.5%만 줘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대리인이니까 국민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3.3% 실질로 투표율까지 생각하면은 2% 정도라면 일반 국민한테는 1.2%, 1.5%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법률안 제한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민과 국회가 입법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국회가 어떤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자기들 엘리트들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놔두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지금 보세요. 지난 민주화 기간이 87년부터 치면 36년 지났는데 대통령은 7, 8명 바뀌었잖아요. 8명인가? 꽤 돼요. 그런데 재벌, 지금 우리나라 5대 재벌, 10대 재벌들은 그대로 2세, 3세, 4세 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 바뀌고 있거든. 자, 이 편법 상속했습니다. 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총수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2세 경영자로 만들어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상속은 아직 죽지 않아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 낸 기록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뭐 연금술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국회에 입법 구멍이 막 난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재벌 편법 상속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법조사권,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적이 없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 월급 있죠. 지금 우리가 의원 특권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해야 될 특권은 사실은 무기명 투표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렇게 탄탄한 민주주의처럼 보였지만 정권 한번 바뀌니까 검찰 통제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정치인들을 밑보인 정치인들을 얼마든지 기소권, 수사권을 갖고 탄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간 거죠. 불체포 특권은 놔두고 물론 남용이 있어요. 그래서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조금 딴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건데 국민들이 바라는 의원 특권 해소는 뭐냐면 좀 딴 걸 거예요. 이럴 때 의원 특권제의 제일 큰 게 개헌 독점권하고 법률 입법 독점권이에요. 그걸 깨는 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 아닙니까? 국민 발언권, 개헌 발언권과 법률안 발언권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니들 월급 니들이 정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급여 우리 마음대로 에헤라디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대를 마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선거법은 주권자가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주인이 대리인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를 주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결정합니까? 선거법 개정을? 국회가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럼 대표자가 자기 영업구역 정하는 거, 지역구 정하는 문제라든가 자기 선거 방식을 자기가 다 결정해.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국민이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데 돈이 들지. 그러면 오케이. 공영제로 해서 국민이 어디까지는 지원해 줄게. 나머지는 치도권이다. 부패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럼 국민이 알아서 정치자금을 정해주면 정치를 해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정치자금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게 만들잖아요. 재정 개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 나오는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죠. 황교안이가 기소해갖고 뭡니까? 삼성 장학생 검찰, 삼성 장학금을 받은 검사 5인방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어요. 그걸 만약에 법사위에서 공개를 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겁니다. 그 돈 받아먹은 검사들은 그대로 있고 기소 한번 수사 한번 안 받고 사실은 노태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더랬어요. 나중에 검찰총장도 되고 중수부장도 되고 심지어 청렴위원장까지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인데 아무튼 그럼 왜 노회찬 의원의 비극이라고 그랬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정치자금이라는 게 이제 후원회를 조성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삼선을 했건 2선을 했건 초선을 했건 지금까지 낙선을 계속했건 선거를 계속 뛴 특히 다선 의원까지도 한 번 떨어지면은 낙선했잖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 누군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쟤한테 왜 정치자금을 허용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라이벌인데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래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선거는 뛰어야 되겠는데 진짜 돈은 하나도 없고 그 고등학교 동기들이 뭐야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 정치관계법들을 이 마른들이 직접 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이 정치개혁 운동하는 분들이 법률안 발안권이 있게 되면 다 만들어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직접 이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작동하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여야가 격돌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구제비로 늘어집니다. 노랑봉투법이 되든 차별금지법이 되든 아무리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마구마구 늘어져요.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민 발언을 하면 되죠. 시민 발언을 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이죠. 그때 이제 국민 투표는 전문 용어는 아닌데 제가 지금 쓸 때는 그건 국민 표결에 붙인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쓴다면. 그래서 발언의 결과를 국민 표결에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민 다수가 그 발언을 승인해주면 찬성해주면 바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국민 발언권에는. 그래서 똑같아요.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사안 결정권은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는 입법 권한이고요. 아까 헌법과 법률 입법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정 쪽이겠죠.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것을 뭐 해수 유통을 할까 말까, 뭐 원전을 중단할까 말까 이런 것들 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행정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싸우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법 과정에는 배심원 제도예요. 그게 지금 뭐 아주 형사재판에만 한정해서 아주 일부 중대 사건만 배심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재판 배심을 일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입법 과정에 대한 거라서 제가 지금 입법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교착이 너무 필요한 입법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 필요한 행정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 이럴 때 시민 행동을 그런 국민 발언권 같은 것을 조직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면 빨리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주 민감해서 눈치를 보는 사안들이 있어요. 정치권은 그건 그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개고기를 금지할 것이니 말까, 뭐 존엄사, 안락사를 허용할까 말까 이런 건 같이 논쟁이 계속 진행돼야 되고 국민 정서라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이런 사안들은 대의기구에서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미룹니다. 미루다가 못 참겠다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나갖고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9명의 법조인 출신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마막지한 권한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물론 헌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있어요. 수기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 다소 약하죠. 왜냐하면 선출직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헌재에 가는 거는 이른바 사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사후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난 다음이니까 사후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위헌 합헌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판단 자체가 all or nothing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한정위헌, 한정합헌이라는 중간 지위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그런 교착 상태나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나마 정치의 포기인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아까 재벌 편법 상속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엘리트 선출 의회에서, 이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다루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시민들은 그런 제약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 사회에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죠. 주류 사회와 언론과 사법 이런 데가 다 주류의 정치권, 경제권, 언론권 뭐 해서 다 학계까지도 다 카르텔이 형성된 사안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침묵의 카르텔 사안들을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의민주주의가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셀프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 셀프 입법권을 타파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적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권리가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민 발언권, 주민 소환권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와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주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국회의원이 괴롭죠. 대리인이 괴롭죠. 주인의 권한이 강화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이런 주인의 마땅한 권리 강화마저도 제대로 행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데는 정말 직접민주주의적 권리가 필요하죠. 근데 물론 이 직접민주주의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그 법률안 발안권을 국회의원 10명이 갖고 있으니까 국민 같으면 한 1.2%, 1.5% 정도 가지면 되겠다. 그것도 작지 않습니다. 1%면요 4,400만 유권자의 44만 명이고요. 1.5%면 66만 명인 거예요. 65만 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65만 명을 실수로, 그러니까 허수가 없는 실수로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이 세월도 많이 걸리겠죠. 한 6개월 정도 잡아놓고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요. 여론조사도 잘 응해주질 않는데 이거는 여론조사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현재의 선호를 얘기할 뿐이에요. 의견을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이해관계 또 지식이 없이는 서명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권자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허수를 다 빼내거든요. 이거 다 제대로 진짜 서명인지 가짜인지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다 조사해갖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걸 누군가가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토론을 계속 조직해야 되고
언론에서 굉장히 도와줘야 돼. 함께 해야 돼요. TV 토론, 라디오 토론 이런 데서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사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민 발안된 사안을 중심으로 학습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 특히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조직된 시민사회가 학습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러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조직가는 우리 이수정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올릴 거예요, 아마. 하자고. 그렇지만 다 불발로 그치죠. 불발로 그치면 투표로 가지는 않는 거거든. 그죠? 그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요건을 갖춰서 투표로 가야 사실은 이 공공 비용을 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고했다. 그 돈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하자고 할 수 있지. 그냥 뭐, 조직가가 나타나서, 활동가 하나가 나타나서 이런 법안 하겠다고, 발언권, 행사하겠다고 공지하고 홍보하는 순간부터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용될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용을 걱정할 여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실제 입법을 보면요, 국민 발언권의 대상을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해요. 지금 주민참여법에서도 그러거든요. 주민 발언도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행사되기 어려운 건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들은 다 스위스에서는요,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의 모국 아닙니까? 미국은 진보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대개 1890 한 몇 년부터 한 1920년 정도까지로 잡는데 한 30년 좀 안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이제 굉장한 개혁 운동이 휩쓸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반정치부패, 반부패, 반독점 이 두 개가 모토예요. 그때 이제 개혁가들이 스위스를 방문하고 해서 스위스 제도들을 갖고 옵니다. 그게 미국 서부의 주들이 주로 많이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대개 1912년 뭐 20년 요 언간에 이제 미국 주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발언권, 국민 개헌 발의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는 1891년에 국민 개헌 발언권이 도입됐어요. 근데 2017년까지 126년 동안 200개가 발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 부의된 결과 22개만 통과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22개라는 건 원포인트입니다. 자, 왜 원포인트냐면요. 이 국민 발언권,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티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시민이 먼저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 시민 발언권은 직접 발언 제도가 있고 간접 발언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민 발언권은 간접 발언 제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의회가 제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 학생인권 조례를 인권운동가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서울시 의회에 그 당시에 뭐 9만 명인가 몇만 명 그 법적 요건을 갖춰서 서명을 갖춰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에서는. 근데 이때 학생인권 조례는 무지하게 길어요. 56개 조인가 뭐 무지 깁니다. 읽는데도 한 15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울시 의회라는 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문이 50개나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으로 yes, no로만 표시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56개 조문을 어떻게 다 할 것이며 그 안에 악법 조항을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악법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몽땅 노를 할지 이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원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원포인트로 해야만 직접 발안 제도가 가능합니다. 원포인트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할 건가 말 건가. 스위스에서는 그래서 몇 해 전에 한 70%가 부결시켰어요. 기본소득 몇천 프랑이었더라. 그 도입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올라올 거예요. 기본소득 안은 스위스에서.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계속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직접 발안 제도를 도입하려면, 직접 발안 제도는 뭐냐면 국회가 중간에 겐세이를 못하는 거예요. 국회가 중간에 야, 이 시민 발언은 나는 싫어. 부결시켜. 아니면 이렇게 수정해. 이런 짓을 못한다는 것이죠. 국회의 심사, 폐기, 국회가 결정권을 안 가져요. 직접 발언은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민 발언이 성립되는 순간 몇 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바로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원포인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원포인트가 작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것들을 다 원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튼 스위스에서 100년 동안 했는데 120 몇 년 동안, 126년 동안 제가 이게 18년에 쓴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19년에 쓴 글이구나. 그래서 그때는 2017년까지밖에 통계가 없었는데 아무튼 126년 동안 200개 개헌 국민 발언이 돼서 22개, 11%만 통과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남용하지 않는 것이죠. 발언권도 남용하지 않고 이 통과권도 남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912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데 2016년 말까지 1996개의 국민 발언이 서명 모집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조직가가 나온 거예요. 연평균 19개가 넘었죠. 그런데 75.3%, 1483개는 서명 확보에 실패해요. 그리고 113개는 싹수가 노라니까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회부된 거는 376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32개가 가결됐습니다. 241개 64%가 부결돼요. 자, 104년 동안 원포인트 헌법적인 차원도 있고 법률적 차원도 있는데 아무튼 132개가 가결됐을 뿐이에요. 원포인트 법안이. 이거 1년에 한 개 아닙니까? 지금 1년에 법이 몇 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790개인가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원포인트 개정도 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는 없지, 사실은. 물론 제도를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승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캘리포니아나 스위스는 워낙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없으니까. 이슈, 쟁점별로 제약이 없고 분야별로 제약이 없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 두 번째 권한이 뭐가 있냐면 국민 거부권이 있어요. 여러분 거부권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대통령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잖아. 어떤 거부권을? 국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3분의 2, 제적 3분의 2로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폐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게임의 룰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이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나라고요. 사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6, 70건씩 거부합니다. 주지사가 주의회 통과 법률안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거부권 행사가 잦아요, 사실. 그런데 국민 거부권이 있어요. 뭐냐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찬성한 거죠.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랬는데 이 법이 국민들 관점에서 너무 싫어. 너무 안 맞아. 공동성과 공익에 저해되는 걸로 생각되고요. 뭔가 양극화를 더 벌려놓을 것 같고 뭔가 국민의 일반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안 좋아요. 그러면 바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100일 안에 뭐 100일로 정할 수도 있고 6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보통 1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100일 안에 왜냐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법적 효력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국민 거부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100일 안에 또 일정 요건에 그러니까 법률안처럼 말하자면 2%나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유권자의 2%. 이렇게 서명을 모으면 다시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다수가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가 국민 거부권이 행사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대통령 거부권보다 더 센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까지 찬성해서 공포된 법률을 폐기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게 주권자의 대표자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게 국민 거부권이에요. 세 번째가 국민 소환권입니다. 국민 소환권은 리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자 있는 제품 리콜 하잖아. 그죠? 제조사 책임으로. 자, 하자 있는 대통령 제조자가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주권자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았건 국회의원을 뽑았건 지방의원을 뽑았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건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소환권을 가지면 되죠. 그 소환권의 요건이 있겠죠. 나라마다 다릅니다. 영국 같은 데는 이를테면 범죄 혐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만 돼요. 캘리포니아주는 또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이유 불문. 나 저 사람이 갑자기 늙어서 싫어. 그래도 우리가 뽑을 때도 그렇게 뽑잖아요. 뭐 잘생겨서 뽑고 잘나 보여서 뽑고 뭐 별별 이유로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 아웃시켜야겠다 하면 아무 때나 주권자의 권리로 아웃시켜라. 다만 뽑아놓고 1년 안에 아웃시키면 그렇잖아요. 임기가 또 4년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뽑아놓고 1년 안에 못 시키고 또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소환 선거 해봤댔죠. 1년 참으면 선거하잖아요.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남았다든가 할 경우는 이게 프로세스가 1년 걸리거든. 보통 지금 국민 발언권, 국민 거부권 이런 게 프로세스가 다 최소한 한 7, 8개월, 짧아도 4, 5개월 걸리는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요건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그러면 소환 선거를 하거든요. 그 소환 선거를 해서 다수가 소환에 찬성을 해야지만 소환이 되는 거예요. 소환의 효과는 파면입니다. 소환권은 국민 파면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환권이 요건이 제일 많겠죠. 왜냐하면 선출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의 보통 지난번에 투표한 사람, 그러니까 뽑아준 사람이죠. 지난번에 뽑아준 사람은 아니지만 투표한 사람들, 유효 투표를 던진 사람들의 몇 퍼센트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5%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유효 투표가 비슷하다고 보면 그 과반수를 얻을 때 이제 파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0%, 15%,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낮게 잡아서 한 12%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주지사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 소환권이 헌법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저 소환권 행사하지. 그래갖고 우리는 아마 석 달도 안 돼서 저 요건 뭐 100만 표고 200만 표 그냥 될 겁니다.
500만 표, 1000만 표도 될 거라고 봐. 딱 돼서 하면은, 소환하면은 이 사람은 그날로 아웃이야. 그죠? 지금 지지도가 25%, 30%밖에 안 되는데, 취임한 이래로 계속 30%대에 묶여있고, 지금 30% 미만으로도, 미만 아닙니까? 그럼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1987년 개헌을 할 때 이런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소환권을 규정하지 않은 후과가 지금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 헌법 설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 설계를 하려면 우선 제도학파들이 발전해야 돼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사회과학이 발전해야 되고요. 특히 제도학문으로서 정치경제학과 법학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특히 헌법학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학계의 실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87년도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명목 헌법 시대, 장식 헌법 시대를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실질 헌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실했던 거예요. 비교 헌법적 연구가 굉장히 없었던 겁니다. 헌법이라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장식품이었으니까. 그래서 87년도에 그냥 사당 세력들이 김종필 세력 뭐 누구야 네 있었잖아요. 노태우 세력, 김대중 세력, 김영삼 세력 여기서 그냥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타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오류와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87년 헌법이. 그 87년 헌법은 직접 민주주의를 일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반론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투표 제도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투표는 시민이 발안해서 강제하는 국민투표가 아니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만 갖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에 관해서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일 외교 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국민투표가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사실은 노태우가 중간평가를 얘기해서 이 국민투표로 중간평가를 할까 했는데 우선 요건도 안 맞고 중간평가에 모든 정치 세력이 당시 현존하던 정치 세력이 다 반대했어요. 사실은. 희한한 거예요. 정치가 이래서 되게 재밌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떡합니까? 주요 정치 세력이 다 싫다는데 중간평가에서 이로울 게 없다는데 예측 불가능성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중간평가 없기로 합의해서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가 한 번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74 공동성명 아니면 우리 노태우의 뭐였지? 국방선 뭐 그런 한민족 통일방안 이런 것들을 국민투표 사안이죠. 중대한 사안이고 이거를 만약 국민투표를 붙여서 했더라면 그러면 가볍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4 공동성명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내지는 6.15 공동성명 이런 것들을 하고 와서 바로 국민투표를 붙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아쉽죠. 우리는 국민투표는커녕 국회 지지결의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돼서 정권에 따라서 자꾸만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이 국민투표 아쉽죠. 그런데 이런 국민투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얘기하는 국민투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는 뭐예요? 시민이 직접이잖아. 시민이 직접 발언하고 직접 결정하는 건데 이건 대통령이 자기 목적과 자기 편의에 맞춰서 자기 전략에 맞춰서 시점과 내용을 뭔가 부의 여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순간 이건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가 돼요. 이걸 제일 사랑했던 자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에도 3번 썼고요. 나폴레옹 3세는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민주주의가라고 안 그러고 직접민주주의가 얘기하는 국민투표라는 것은 레퍼런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는 영어로 쓴다면 레퍼런덤보다는 플레비사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신임 투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 투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오히려 정당화 기제로 권력의 정당화 기제로 사용되지 그러니까 권력 맘대로 쓰는 거니까 권력을 주권자가 대의 권력자를 제압하고 교정하는 또 제어하는 그런 수단이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주권자가 대의 권력자의 결정에 환호하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국민투표라는 건. 지금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국민 거부권은 어땠느냐? 스위스에서 국민 거부 신규 입법 비토죠. 거부권이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민 거부권 제도는 1874년에 도입됐고요. 180개 신규 법률에 대해서 비토 국민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102건이 성공했어요. 이건 성공률이 무지 높네. 이건 무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악법을 교정하는 이만한 수단은 없겠죠, 사실은. 권력자들이 밀어붙인 악법을 교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땠느냐? 1912년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때 주헌법이 이제 바뀌어서 직접민주주의적 권리가 도입되거든요. 1912년부터 2018년까지 89건에 대해서 비토 국민투표, 국민거부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48건만 서명 요건을 충족시켰고요. 서명 요건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자 수의 5%로 정해져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28건의 신규 법률이 폐기됐어요. 58%가 20건은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50개 중에서 23개 주에서 국민 거부 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000개도 넘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12월 31일 되면 우리는 보통 250건, 300건 통과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1년에 1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거부해 봐도 이제 물론 소수인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권자의 대표적 우위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행사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 소환권은 어땠냐?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는 소환권이 없어요. 칸톤 차원, 주 차원에서는 많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도 많고요. 선출직은 다 소환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주는 나라예요.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그러니까. 연방 국가의 지방 단위들은 다 이때 이제 방자는 나라 방자를 쓰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건 국가예요. 1913년서부터 164건의 소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주지사 대상 49회, 부지사 대상 1회, 검찰총장 대상 5회, 주상원 의원 대상 8회, 주하원 의원 대상 50회, 주대법관 대상 27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소환 대상 되는지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성공률은 매우 낮아서 164건 시도 중에 10건만 서명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환 선거가 일어났고요. 이 10건 중에서도 6건만 소환 선거에서 소환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6명이 누구냐 하면 주지사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지사는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친구인데 그레이 데이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이때
소환 선거 결과 이제 주지사 현직 주지사가 파면됐잖아요. 그리고 새로 선거를 했죠. 이때 들어온 주지사가 공화당 사람인데 이제 파면된 사람은 민주당 재선 주지사였고요. 그 유명한 아놀드 슈어제너거입니다. 팔뚝 근육맨 아놀드 슈어제너거가 이때 됐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2명밖에 없습니다. 주 검찰총장, 주 대법관에 대한 국민 소환 운동이 32회나 있었지만 소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소환 선거로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유권 중에서도요. 소환제 도입 첫 해와 둘째 해인 1913년, 14년에 주 상원의원 1인씩 잇따라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주 하원의원은 94년, 95년에 각 한 명씩 파면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사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행사된 것 중에 10%도 가질 못했고 그 중에서도 또 반도 안 되게 반 정도만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소환권은 주민소환권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겐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어요. 아시죠? 우리가 오세훈 주민투표 해봤잖아.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 까는 그 개표 요건을 3분의 1로 해놨어요. 33%. 그러니까 유권자의 33%, 투표한 사람, 유권자의 33%야. 유권자의 33%로 해놨기 때문에, 아니지. 이거 유권자의 33%가 투표를 해야 그죠? 그걸 까보잖아요. 20몇이라서 못 봤어. 그런 것 같아. 20 몇 프로였어. 까보니까. 그래서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서 주민 소환 선거가 뭐 하남시장 뭐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시도가 됐는데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그 군 의원이라든가 맨날 아주 뻘짓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별별 부도덕하고 뭐 말이 안 되는 짓 하는 사람들도 소환 당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명은 당했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리지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법제가 잘못된 거죠. 너무 이 문턱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자의 힘을 무서워했던 거죠.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 행사가 마치 중우정치라든가 홍민정치로 흐를 것을 또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을 염려라도 하는 듯이 높여놓은 거예요. 사실상 행사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현대적 의미의 직접민주주의 입법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구시대적인 입법례들이에요. 지금 현대 21세기에 맞는 입법례는 적어도 캘리포니아주 정도로 해놔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활성화가 되더라도 아까 같은 전적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거부권 행사도 아까 말씀드렸죠. 몇 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는 필요하지만 환상까지 갖기는 어렵다. 제가 말이에요. 며칠 있다 산청간대학교에 강연을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산청간대학교에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아마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축제를 주관하죠. 산청간대학교는 뭐 대안학교잖아요. 유명한. 그 친구들이 다 자율적으로 학생 자치를 하고 그래서 그 축제 일환 20주년이라든가 뭐 축제 일환으로 여간 뭐 초청을 한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 써갖고 19총회라는 걸 한다 우리는. 19총회가 뭐냐면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모이는 걸 19총회라고 해요. 선생님도 한 표, 학생들도 1인 한 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향력이 없는 거죠. 물론 발언으로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들 되도록 얘기를 안 하시거든. 아이들이 자치를 하게. 그럼 뭘 갖고 자치하냐? 물론 입법이에요. 학생 입법이 뭘로 하겠어요? 상벌제는 그런 학교는 없으니까 상벌제는 아니겠지만 생활 규정들, 뭐 수업
규율이나 생활 규율을 정하는 규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19총에서 정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하게는 뭘 하냐면 애들 징계를 논의합니다. 뭐 담배 피다 걸린 놈, 각종 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고 막 대들다 그래서 징계 회부된 애들을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사법을 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적 사법과 직접 민주주의적 입법을 하죠. 19총회에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야, 얘가. 맨날 얘기하는 애들 정해져 있고 다 잔대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간대학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제도예요. 아이들을 민주시민을 기르려면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학습해야 되잖아. 이 19총회가 직접 민주주의적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얘들도 학생회가 있죠. 그 대의기구가 있죠. 그 대의기구와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볼 때는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치 과잉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잉 참여자들이 몰라 사실은. 뭐 사실은 100%지 뭐. 100% 100사람 목하는 사람들이고요. 좀 이상한 거고 솔직히 한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의민주주의가 99%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얘들이 교착 상태에 놓이고 얘들이 엉뚱한 결정 입법하고 얘들이 회피하고 말이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비상 브레이크로 비상 악셀러레이트로 교착했을 땐 악셀을 밟아주고 뻘짓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완제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로 비난하는 쪽도 전혀 안 맞는 것이 서명 요건, 홍보 요건 그게 7, 8개월 짧아도 보통 1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수기와 학습, 토론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도 투표율이 몹시 낮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도 낮은데 이 국민투표를 하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 이런 국민발안제도나 국민거부제도나 이런 거 할 때는 국민투표를 우리는 이제 33% 해야 까잖아요. 몇 프로를 할 거냐가 중요해. 이탈리나 독일이나 이런 데막 50%, 40% 이렇게 정해놓은 데는 못 가요. 우리가 종이 위에 걸립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걸 그냥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다. 적극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고 찬성이고 한 사람들을 보고 나머지 기권은 적극 시민들의 결정에 따르는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고 그 문턱을 20%, 25% 이 정도까지 낮춰야 맞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같은 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은 아예 요건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명 요건을 갖췄으면 이미 그거 곱하기 2배는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받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2년마다 선거하거든요. 2년마다 선거할 때 보통 25건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 우리보다 많아갖고 보통 한 15명 정도 선출해요. 주상원, 주하원, 원자력공사, 수자원공사, 전기공사, 도로공사, 학운위원, 별사람 다 직선하거든요. 교육감도 직선하고, 이렇게 해서 쭉, 검찰총장도 하죠. 많거든요. 또 보안관도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한 10건 정도의 요건을 갖춘 시민 발언이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번 투표를 합니다. 그 좋으시겠어요? 25건 알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기도 나중에 짜증나.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이수정 선생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또 직접 민주주의 당 만들자고 하고 국민주권당 다 틀리지는 않고 그 정신과 문제의식이 다 다릅니다만 지나치게 과잉 몰입 정치인들을 시민을 그렇게 만들려는 건데
아까 그 학생 얘기처럼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하는 일련의 그 많은 건들 있죠? 우리 시민들한테 하라 그래봐 할 수 있나? 이해관계자들한테만 하라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해관계자도 나중에 나가 자빠집니다. 전문가한테 시켜도 나가 자빠져요. 근데 일반 시민한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예요. 다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들 있잖아요. 네 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거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적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주권자의 우위가 확립된다. 민주주의라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될수록 시민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정치교육이. 특히 학교 12년 동안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것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직접민주주의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나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민주주의가 그래도 제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지원 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대한 일정한 요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얘기를 하자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법인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한 시민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4.19에서 5.18, 6.19, 여름 노동자 대투쟁, 또 뭐예요? 우리 촛불에 이르는 많은 혁혁한 성과들을 갖고 있고 정치적 효능감들을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나라죠.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 분출하게 해줘야 돼요. 그 직접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사실 대만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대만이 우리보다 조금 앞선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우리가 산업과 경쟁 우리가 더 앞선 게 분명하고요. 정치도 물론 우리가 앞섰는데 이 직접민주주의에서 앞서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간접민주주의에서는 좀 늦었어도 직접민주주의까지를 결합한 민주주의에서는 세계 1등 해야 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직접민주주의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여간 1000만 명 단위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작지만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수백만, 천만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수백만, 천만을 움직여야만 직접민주주의 권리 행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민주주의적 권리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국민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론조사 민주주의입니다. 여론조사가 주권자 5,200만, 유권자 4,400만을 일회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답변한 1000명이 일회적으로 미니 국민이에요. 시민 대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론조사에 오면 거절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귀찮아서. 귀찮죠. 한 15분 앉아있으면 아주 귀찮아. 그렇지만 그런 기회는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좀처럼 안 오는 기회입니다. 일생 안 와, 사실은. 몇 번이나 오겠냐고. 그게. 그래서 기꺼이 참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 여론조사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1000명으로, 불과 1000명으로 4400명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대표성, 성별 대표성, 50대 50, 연령대별로 대표성 다 하죠. 지역별 대표성 하죠.
정치 성향별 대표성 하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소득별 대표성도 갖춰야 돼요. 직업별로도 갖춰야 되고 이러면 이제 점점 국민을 닮은 미니 국민 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늘수록 1000명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 마지막에 한 통이 안 돼. 한 통. 한 통을 하려면 100통을 해야 돼. 이를테면. 왜냐면 여성이면서 영남에 살면서 시골에 살고 고졸이고 자영업에 종사할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 카테고리가 2명이 모자라면 이걸 끝까지 찾아내야 되잖아. 이를테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 여론조사의 장점은 다 아시죠? 미니 국민을 형성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여론조사는 새로운 생각에 친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요, 텔레비전에서 한 20일 떠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해야 뭐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국민 발언권 찬성하십니까? 그럼 몰라요가 40%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통 일반 가게가, 일반 가정, 일반 시민이 딱 그 용어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그것도 찬반으로 밖에는 표시를 못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밖에 못해요. 표층적인 국민의사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단히 표층적이에요. 자, 여론조사가 왔는데 잠깐요. 나 학습 좀 할게요. 잠깐요. 나 친구하고 논의 좀 할게요. 안 되잖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즉흥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층적인 겁니다. 수기성, 토론성, 학습성 제로. 근데 모른다고 계속 하기엔 쪽팔려서 아는 척해. 나중에는. 관심 없다고 하기에도 쪽팔려. 자꾸 질문이 한 7, 8개 오면은 내가 시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론조사는 이제 여러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이거 통념성이 강하고요, 표층성이 강하고 즉흥성, 이 세 개가 여론조사를 규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론조사는 그 강자의 무기예요. 왜냐? 여론조사는 철저하게 강자의 무기입니다. 여론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돈을 대야 되거든. 여론조사 한 해에 1200만 원쯤 듭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여론조사 하려면 조금 더 들어요.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는 건 응답률이 적어도 10%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응답률 3%짜리들이 막 나오는데 다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100통 했는데 3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교과서에는 10%에서 15% 사이는 돼야 믿을만 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몇 개 회사 안 됩니다. 이걸 하는데. 그리고 ARS로만 할 것이냐, 면접, 대면 면접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는 돈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은 기본빵으로 하고 여당 거의 일주일에 2-3번 하는 거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야당 일주일에 1번 할 거야. 그리고 여러 사안은 못하고 돈이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하죠. 언론기관이 하죠. 그러니까 제일 고객이 뭐냐 하면 청와대, 여야 정당, 주요 정당, 언론기관, KBS 뭐 다 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합니까?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대기업 돈은 이건 뭐 껌값이지. 대기업이 그래서 대기업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런 리서치 기관에다 의뢰해갖고 정치조사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거 알아야 되거든. 예측해야 되거든. 그래야 어딜 밀어줄지도 나오고 어디를 쑤셔야 이 로비가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자의 무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그 다음 행보를 또 정하거든. 그러니까 강자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보다 훨씬 훌륭한 민중의 무기, 이거 무엇이 있을까? 이게 이제 시민의회라는 거예요.
시민의회는 뭐냐면 선출의회하고 다른 겁니다. 선출의회는 스타를 뽑는 거예요. 잘생겨서 뽑고 잘나 보여서 뽑고 뭐 좀 있어 보여서 뽑고 뭐 101가지 이유로 뽑는 거예요. 불쌍해서 뽑아 또 6, 7번 떨어지는 거. 별별 이유로 다 뽑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타를 뽑는 거예요. 이 연예인 경연대회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인기투표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엘리트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거 귀족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거라는 제도의 속성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 아테네 같은 데서 선거는 민주주의로 안 봤어요. 귀족정으로 봤습니다. 그 선제후 시대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 다 귀족정이거든. 귀족을 뽑는 거다 이거예요. 요새는 스타. 그래서 민주주의는 추첨이에요. 추첨. 그럼 우리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국민을 정확하게 닮은 사람이 되거든. 추첨을 하면. 남녀가 반반일 거고 연령대도 정확하게 인구 구성하고 인구 통계학하고 일치할 거 아닙니까? 직업도 일치하겠지. 다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 선생도 한 명쯤 있을 것이고 뭐 3D 노동하는 사람도 한 2명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말을 하죠. 시민회는 그렇게 뽑자는 거예요. 1000명의 미니 집단을 추첨으로 뽑자는 거예요. 근데 추첨을 하면 노땡큐 할 사람이 많죠. 내 생업도 바빠 죽겠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늙어서 힘이 없는데 뭐 나 귀찮아서 싫어. 노땡큐 할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5배수 이상 뽑아야 돼요. 1000명 하려면 10,000명을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15,000명 해야 될까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 1000명을 만들 수 있어요. 딱 미니 시민 집단. 아주 가장 훌륭한 여론조사 샘플과 똑같은 그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 정도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겠지. 500명 정도 보통은요 국제 표준은 뭐냐면 100명부터 500명까지예요. 물론 2000명 한 데도 있고 1500명 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100에서 500 정도 하고요. 25명 정도 하면 용어를 시민평의회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지 일종의. 이거 이제 정책 배심제도 비슷한 거죠. 한 15에서 25명 정도. 이것도 일반인을 뽑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럭키합니까? 주권자를 대표하게 되는 거지. 25인 내 하나로. 아니면 100인에서 500인 사이 하나로. 자,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기민주주의냐? 수기를 시키는 거야. 학습과 수기를 시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자기 생업은 잘 알지. 근데 생업 바깥의 분야에 대해서 공동성, 공익, 공공재에 대해서 아나요? 관심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교육 수준이 달성된 나라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말하자면. 대학 진학률 제일 높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아직 67, 80대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상이한 관점을 가진 전문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한다. 그럼 국힘이 옛날 병리평을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잖아요. 그럼 국힘당의 주장을 가장 잘 피력할 수 있는,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국힘당대로 정하라고 그래요. 그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정하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하라고 그래요. 각자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을 갖고 500명, 100명 앞에서 주구장창 떠들어. 그러면 한 4시간 공부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4시간 공부하면 정말 쥐가 나거든.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하고 30분 쉬고 또 2시간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1시간쯤 토론해. 원탁으로. 8명, 9명 모여갖고 토론해요. 그런 다음에 또 2시간 공부하고 또 토론해. 그런 다음에 또 여론조사, 설문조사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걸 복잡다단한 사안은 한 200시간 하면 따봉. 200시간은 엄청난 겁니다. 2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자영업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산 사람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죠? 당연하죠. 200시간 진짜 전문가 집단 그것도 막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른 사실과 측면을 계속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 사람들의 논쟁도 지켜보고 그 사람들로부터 학습도 하고 그 사람들의 학습 자료도 끊임없이 주고 이 과정에서 또 옆에 이웃 사람하고 이 원탁에서 앉아서 같이 논의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어지간한 수준에 오를 거 아닙니까?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핵심이에요. 200시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주말에 해야 되거든. 주중에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돼. 그죠? 주말에 해도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거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와? 여러분 고리나 이런 거 할 때 다 10만 원씩 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고리 원전 중단 여부 시민의회 비슷한 거 했잖아요. 공론화위원회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얼마 전에 선거제도 선거제도안을 놓고 KBS하고 국회하고 한국정치학회인가 선거학회인가가 손잡고 선거제 개혁 공론화 500인 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토요일 2번 해서 8시간 했습니다. 8시간. 8시간인가 12시간인가 잊어먹었다. 제가 약간 글을 다 썼어요. 근데 12시간도 너무 짧은 거예요. 만약 100시간을 했다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주장은 다 한 70% 수준에서 다 기각됐어요. 그 500명 일반 시민들이 그 12시간 정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한 다음에 이거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국힘당에 뭐 비례대표 소용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례대표 늘려라.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례대표 전국구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민의회 방식의 이제 그 수기성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3건밖에 없어요. 수능.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늘릴 건가 줄일 건가 이거 갖고 500명이 했고요. 고리 원전이었지. 이거 중단할 건 건설 중단할 건가 말 건가 이거 갖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선거제 갖고 3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3번 했다는 건 공식 기구가 의뢰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권력자가 의뢰해서.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가 의뢰해서. 대의 권력제가 수기민주주의적 방식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건 썸씽이에요. 이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랜덤 샘플링을 해서 미니 국민을 만든 후에 그래서 완전히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한 후에 작으면 10대 시간, 많으면 200시간까지 학습, 토론,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그것도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는 상이한 주장을 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조직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의견을 내게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시민의회 개념이거든요. 이걸 수기민주주의의 기수입니다. 수기민주주의의 깃발이에요.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수기민주주의는 자 보세요. 선거의회하고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선거의회는 뽑힌 사람이죠. 이건 추첨된 사람이에요. 추첨된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지. 자발성이지. 그러면 선거의회는 당 소속이에요. 정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진영 논리, 당리, 당략, 당론을 늘 의식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현역 의원이에요. 이 사람의 1차 목표는 재선입니다. 이 사람의 재선 욕망, 이 사람은 그리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4년 내내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600조 예산을 4년 다루면 2,400조를 다루는 겁니다. 어마막지한 겁니다, 여러분. 2,400조를 컨트롤하는 사람이거든. 300명. 1인당 얼마야 도대체? 80조입니까? 맞아요? 300명 곱하기 잘 계산이 안 돼요.
8조인가 보다. 8조. 1인당 8조를 임기 중에 컨트롤하는 거. 어마막지한 거예요. 8천만 원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셌는데. 어마막지한 권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요. 부패 유혹.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무지하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장을 지집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전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더 못할 가능성 99.9%라고 제가 확언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권력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유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민의회에 딱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요구받았잖아요. 수기를 요구받아서 결과를 내놔달라고 요구받은 사람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에요. 이 사람이 진영 논리에 빠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당리당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선거 나갑니까? 당선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출세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패 누가 와서 돈 준다고 다발로 싸갖고 옵니까? 물론 그럴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되면 위험해. 이거 그래서 비밀로 합니다. 이 사람 이름 같은 거는. 그냥 김공공 부산 이 정도로만 밝히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타겟이 되니까. 100명 정도는 고3 묻지. 배심도 그래서 배심도 그래서 비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뭐 7명, 10명 그거 고3 기 쉽잖아요. 한쪽 돈 있는 쪽에서 권력 있고 한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배심이건 시민의회건 여론조사건 국민투표건 아까 그런 직접민주주의적 소환선거 아니면 거부권 국민거부 선거 또는 투표 또는 뭐 반환투표 이런 것들이 다 상당한 그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인의 투입을 별로 남는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유인이 없어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이것이 일반 시민의 의무다. 일반 시민의 보람이다. 적어도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그런 국정이나 지역의 일에 대해서 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 번씩 참여해서 발언해보고 학습해보고 발언해보고 결정해보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강한 민주주의 보통 사람을 위한 보통 사람에 의한 보통 사람의 민주주의를 만든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이런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이걸 받아들이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한 10번씩 있다고 칩시다. 배심 재판도 한 10번 해보고 국회의원 노릇도 선거의회에서 한 10번 해보고 또 정책자문위원이죠. 정책위원 노릇도 이런 아까 시민평의회 같은 데 시민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같은 데서 한 10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투표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 경험의 민주화 중대사안 결정 경험의 민주화 같은 게 있어서 서로 끝까지 때리고 싸우는 게 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역지사지가 되니까. 그 일의 어려움을 다들 알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해보면 진짜 어렵거든. 그러면 이 시민의회에서 말이에요. 시민의회가 됐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됐든 시민 정책위원회가 됐든 랜덤 샘플링 된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전문가를 붙여서 학습 수기 토론을 하게 하면 어떠냐 하면 진영논리 당리당략 이런 거에서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영논리로 갈려있지는 않아요. 당리당략으로 갈려있고 당론으로 갈려있고 내가 유리한지 내 유불리 나의 이해관계가 무지 크거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당선가 여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리고 활동가들을 만약 모아놨다 여러분들 우리들 이제 다 저도 활동가니까 우리들을 만약 모아놨어 봐요. 우리는 봐요. 이념적이지
이상주의적이지, 이념적이지, 이상주의적이지, 뭐 아는 거 많지, 고집세지, 전투적이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잘 나오겠어요? 이게 실용적이지가 않거든. 일반 시민들이 지금 상업을 하면서 허구한 날 걱정하고 뉴스 좀 보고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받고 그걸로 투표하고 하는 일반 시민의 행태가 아니거든. 우리들의 행태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적극 시민이. 아, 진짜 인폼도 되고 여러 걸 알고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민주주의는 강해지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의회는 전문가 의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론적 정합성을 무지 따지고 자존심이 세서 야들 100분 토론 보세요. 전문가들끼리 하나하나 합의가 더 이루어지나? 안 해, 걔들은. 걔들은 사실은 또 정치적인 당리당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로도 안 되고요. 전문가 100명 모아놔도 안 되고요. 활동가 100명 모아놔도 안 됩니다. 이해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만 모아놓잖아요. 이것도 결론 잘 안 나요. 새만금의 전북 사람하고 전북 환경운동가하고 개발주의자만 모아놔봐요. 답이 나오나.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반 시민의회적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과어먹을 게 없거든. 내가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론적 순수성이나 이론적 정합성, 이념성 이런 거 없어요. 훨씬 실용적이야.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저 사실관계 되게 중요하네. 저 사람이 표방한 가치가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그럼 바로바로 수용하거든요. 수용성이 높아요. 타자에 대한 수용성이.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회 방식에선 보통 7, 80%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 80% 정도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장일치는 전체주의 독재사회밖에 없는 것이고 만장일치는 웃기는 거잖아요. 7, 80% 대체로 봐서 3분의 2, 66%가 넘으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2대1로 압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학습과 토론과 수기를 거친 사람들의 의견이 7, 80%가 모아졌다면 더 그렇죠. 그래서 벨기에에 오이겐이라는 그 독일어권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시민의회의 그 의결 요건을 80%로 정해놨어. 80%로 정해놔도 80% 넘게 사회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정도 합의가 있어야지만 어차피 권고적 효력밖에 못 갖잖아. 시민의회는. 선출의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권고적 효력을 80% 넘게 압도해버려야 선출의회가 받아줄 거 아닙니까? 정부가 받아주고 국회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심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심제는 만장일치라잖아요. 보통 미국 같은 데서. 왜냐면 만장일치라 판사가 받아줄 거 아닙니까? 판사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인데 판사를 압도하려면 만장일치가 일반 시민들이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같은 이론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만큼 만장일치 이루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예요. 여기 활동가 정당인 뭐 전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 수기민주주의의 장점을 아시겠죠. 이 장점은 선출의회와 비교했지만 자 여론조사하고는 어떤 거예요?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수기하고 토론하잖아. 학습하고. 이래서 다르죠. 책임감이 있죠. 표층이 아니라 심층 논리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할까? 국민투표. 아까 직접민주주의적 마지막 표결 과정이 있잖아요. 국민 표결 과정이 셋 다. 이 국민 표결은요. 이런 수기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몇백만, 몇천만한테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거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시민사회 각 직업별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직업조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직된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성 같은 거는 이 시민의회 방식하고 잽이 안 닿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이것은 구속력이 있죠. 딱 결정하면 법이니까 바로 파면이고 여기는 권고적 효력이니까 그거는 없지만 근데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캠페인 과정에서 찬반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약간 갈등이 생겨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 이거 찬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찬성 안 하고 뜻도 미적지근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되거든. 공동체가 많이 깨집니다. 단기간일 수 있지만, 다시 복원되겠지만, 사실 그 후유증을 남겨요. 국민투표라는 건 속성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럴 줄 몰랐네,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시민의회 방식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르고요. 또 뭐하고 비교해 드릴까? 헌법재판소하고는 물론, 헌법재판소는 막 9명의 그 집단 수기성이 굉장히 높고 전문성이 굉장히 높지만 시민의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건성이 요구되고 사후성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결정할 수가 있잖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종합 처방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직접민주주의 원포인트였잖아요. 이거는 종합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시민의 집단지성을 최대한도 가동시켜서 가이드라인, 연성규범. 그 가이드라인은 12개 조일 수도 있고 20개 항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80% 정도의 압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만 딱 골라서 권고할 수가 있잖아요. 공식 당국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을 지금도 막는 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안 하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이런 정치자금법 개혁은 시민의회 방식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시민의회에다 맡기면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로 전문가위원회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의원 월급은 세계 3등으로 높은데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위소득에 연동시키자. 중위소득 4배면 1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 중위소득에 연동시키면 국회의원이 중대한 일을 하니까 뭐 이런 정도쯤 나올지 아니면 뭐 최저임금 주자는 사람부터 별 사람들 다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회에 가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견해는 채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집단지성이 막 서로 상호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의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민의회는 진짜 민중의 무기입니다. 보통 사람의 무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강자에게, 권력자에게 주는, 대의 권력자에게 주는 권고죠. 아주 강력한 권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집단지성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 보통 사람의 하도 근사한 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 잊어먹었네 이제. 쓴 지가 오래돼갖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DJ식 표현을 빌리자면 서생, 전문가죠. 전문가들의 문제의식과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실용감각을 결합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시민의회의 권고는 서생인 전문가들의 문제의식. 왜냐면 막 나와서 떠들잖아. 이를 일반 시민의 실용감각, 현실감각, 실용의식으로 결합시킨 권고다. 종합처방이다. 자, 저는 정치의 위대성은 이런 시민의회적 방식은 유치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 이게 최상의 해법은 아니에요. 모범답안만은 아닙니다. 최고는 아니지. 최고는 불가능의 예술을 하는 정치적 행위에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없듯이 저는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도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완제이고 이 수기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없는 것보다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훨씬 더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국민주권적인 민주주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빈약한 선거민주주의로 격화된 민주주의를 실제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 이 직접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로 보강된 민주주의 체계,
에서 우리나라가 1등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만이 이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4중 5중의 위기를 갖고 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기회도 있지만 위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기후 위기가 갖고 오는 엄청난 또 위기 국면이 있어요. 팬데믹의 일상화가 가져올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북핵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부여하는 위기가 또 있습니다. 실제 하는 위기가 있어요. 거기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부과하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7, 8, 90년대 우리의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민주화 산업화의 동시성공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거든요.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때 가장 모범생으로 우리가 지금을 만든 건데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보편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특유한 위기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위기, 경제 위기, 생태 위기, 모든 위기를 돌파하려면 법제적인 틀이 필요해요. 이 법제를 만드는 게 정치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돌파구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합하고 변화시키는 게 정치라 말이죠.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법과 제도로 사회를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 되고요. 의식과 습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로 뽑히지 않는 교육이 없고 교육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와 교육만이 이 불평등한 세상에, 우리가 던져진 세상이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국제관계나 국내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남녀 뭐 다 불평등해요, 사실은. 같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평등화 기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1인 1표 민주정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최상의 공교육.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불평등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변화의 으뜸이자 시작이에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늘 민주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민주정치의 혁신, 다시 쓰는 민주정치의 사회개혁, 다른 정치, 다른 민주주의, 참 정말 장명을 무지 잘하셨더라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 용어를 제가 늘 쓰는 용어인데, 사회개혁. 우리 지금 4중 5중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회개혁을 써야 된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개혁,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회개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개혁, 전부 다 써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회개혁을 수기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